한국인들은 당장 꺼져라. 태국 사람들의 한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나날이 더 커지면서 결국 뱅코리아 운동이 태국 전역에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음식점들은 물론이고 관광지에서까지 한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며 팻말로 노코리안을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듣고 취재를 하러 온 영국 BBC 감독은 취재 도중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즉각적으로 카메라를 켰다고 하는데요. BBC 감독이 발견한 그 이상한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올해로 32살이 됐는데 벌써 BBC에서 7년째 일하고 있죠. 런던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면서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아시아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스타트업 문화를 주로 다뤄왔어요. 실리콘밸리가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동안 아시아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최근 태국에서 취재하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에요. 태국의 유명 IT 업계 인플루언서이자 스타트업 CEO인 수파콘이 한국의 IT 대기업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강제 출국당했다는 글이 SNS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이 글은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뱅코리아 운동으로 발전했죠. 사실 저는 당시 방콕에서 태국의 디지털 노마드 문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타일랜드 4.0 정책의 일환으로 방콕이 동남아의 새로운 IT 허브로 거듭나는 과정을 담고 있었죠. 화려한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늘어나고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을 취재할수록 태국 IT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술 교육 시스템의 부재, 높은 이직률,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업무 문화 등이 발목을 잡고 있었죠. 많은 태국 IT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싱가포르나 한국, 일본으로 떠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수파콘의 SNS 글이 태국을 뒤흔들었어요. 그의 글은 태국 IT 업계의 불만을 한국에 대한 분노로 돌리는 도화선이 됐죠. 갑자기 도시 전체가 뱅코리아 열풍에 휩싸였어요. 쇼핑몰에서는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 시작됐고 한국 식당들은 불매 대상이 됐으며 심지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한 적대감도 커져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수파콘의 글이 순식간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태국은 최근 심각한 경제 불황을 겪고 있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한국의 경제 침략 탓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죠. 태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런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의 인재들을 빼가고 있다느니 한국의 문화산업이 태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느니 하는 왜곡된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첫째로 수파콘이 주장한 부당한 대우의 실체가 모호했어요. 오히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가 근무했던 한국 회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죠.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는 물론 다국적 팀을 위한 포용적인 기업 문화도 갖추고 있었어요. 둘째로 한국의 IT 산업이 태국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컸어요. 한국의 IT 기업들은 태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고 현지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태국 개발자들이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습득하고 있었죠. 셋째로 태국의 뱅코리아 운동은 내부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시도처럼 보였어요. 태국의 IT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실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거든요. 교육 시스템의 개혁이나 산업 구조의 혁신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을 단순히 한국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 이야기의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특히 한국의 IT 산업 발전 과정이 태국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IT 강국으로 도약했잖아요. 인터넷 강국을 넘어 이제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까지 선도하고 있죠. BBC의 상사를 찾아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안했어요. 단순히 뱅코리아 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협력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상사도 제 제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했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주변 국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다루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이번 취재가 단순한 갈등, 보도를 넘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의 IT 산업 지형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간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거죠. 제 카메라에 담길 한국의 모습이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좋은 영감이 되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떨렸어요. 태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은 외국인을 차별한다더라, 입국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더라, 서구인이 아닌 아시아인들은 더 힘들다더라 이런 얘기들이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인천공항은 충격적이었어요. 착륙하자마자 느껴지는 세련된 분위기부터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있는 최첨단 디지털 아트들까지.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자동 출입국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효율적이고 세련된 시스템은 처음이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태국에서 들은 것처럼 인종차별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심사관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했죠. 저보다 앞에 있던 인도네시아 관광객 가족도 뒤에 있던 미국인 사업가도 모두 같은 친절함을 경험했어요. 제가 BBC 다큐멘터리 감독이라고 하자 심사관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대해 제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영국에서도 케이팝이 인기가 많나요? 한국 드라마는 어떤가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입국 심사는 순식간에 끝났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탈 때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태국에서는 한국 택시 기사들이 동남아 승객은 잘 태우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죠. 택시 기사님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저와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셨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본 도시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곳곳에 있는 공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 전체에 흐르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죠. 특히 밤이 되자 더욱 화려해지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할 때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겪었어요. 직원들의 서비스는 태국의 고급 호텔 못지않게 친절했지만 그 방식이 달랐어요.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게스트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다큐멘터리 촬영차 왔다는 걸 알고는 서울의 주요 촬영 명소들을 추천해 주시기도 했어요. 저녁을 먹으러 근처 한식당에 갔을 때의 일이에요. 혹시나 외국인이라고 불친절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오히려 더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어요. 매운 걸 잘 드시나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메뉴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설명하면서 영어 메뉴판까지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태국에서 퍼진 벤코리아 운동의 근거가 도대체 뭐였을까요? 제가 겪은 한국은 오히려 외국인들을 더 배려하고 더 편하게 해주려 노력하는 나라였거든요. 다음날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이동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 태국 언론들은 왜 이런 모습은 보도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더 궁금했던 건 과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거였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음 날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시작이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앞으로 만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해명이나 반박이 아닌 진정한 상호 이해를 위한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바로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체계적인 시스템, 세심한 서비스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향한 열정.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이라는 걸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서울의 심장부인 강남으로 향했어요. 태국에서는 강남을 한국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비판하더니 실제로 가보니 오히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사는 국제적인 분위기였어요. 거리마다 영어 간판이 눈에 띄었고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스타트업 회사들이 모여있는 테헤란로였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이 외국 인재들을 착취한다고 하더니 실제로 보니 전 세계에서 모인 IT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국적을 초월한 협업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들른 한 스타트업 구내식당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인도 개발자, 미국 디자이너, 유럽 기획자들이 한국 직원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모습이었죠. 태국에서 들은 한국은 폐쇄적이다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어요. 오후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경험해봤어요. 갑자기 생긴 두통 때문에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태국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것과 달리 30분 만에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모든 게 끝났어요. 심지어 영어로 된 진단서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녁에는 한강공원을 찾았어요. 태국에서는 한국은 너무 삭막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본 한강공원은 생기가 넘쳤어요. 퇴근 후 운동하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버스킹하는 청년들까지. 도시의 삭막함을 푸른 자연과 문화로 채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렇게 하루 종일 서울을 둘러보면서 든 생각은 제가 취재해야 할 건 벤코리아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은 어떻게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나라는 거였어요.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효율적인 공공시스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게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해진 게 있었어요. 태국에서 퍼진 벤코리아 운동은 어쩌면 우리 태국 사회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의 성공을 시기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새롭게 정했어요. 단순히 벤코리아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는지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요.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강남의 한 태국 레스토랑을 찾았어요. 2층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평일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였죠. 하지만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묘한 긴장감이었어요. 다들 조용히 식사만 하고 있었고 누군가 들어오면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죠. 처음에는 아무도 제 질문에 답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태국 현지 상황과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한 테이블에서 조심스럽게 손짓을 했어요. 그곳에는 4명의 태국인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IT 업계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답답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을 시작했어요. 방콕에서 IT 회사를 운영했던 그는 태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들려줬어요. 태국에서는 실력 있는 개발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학 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정부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힘들죠. 옆자리의 젊은 여성도 이야기에 동참했어요. 그녀는 방콕의 유명 대학을 나왔지만 태국에서는 제대로 된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태국에서는 실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해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돈 있는 집 자녀들보다 앞서기 힘들죠. 승진도 프로젝트도 모두 뒷거래로 이뤄져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듬성듬성해지자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특히 태국의 마약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요즘 태국 마약 조직들이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노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며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마약 운반을 강요하죠. 불안정한 체류 신분을 약점 잡아 협박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태국 마약 조직의 한국 침투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어요. 방콕의 유명 마약 조직들이 한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오히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마약 조직과 결탁했다는 소문도 있죠. 태국의 교육 시스템 문제도 심각했어요. 한 개발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태국의 IT 교육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전히 구시대적인 기술만 가르치죠. 실무에서 필요한 최신 기술은 독학으로 배워야 해요. 반면 한국은 대학, 기업, 정부가 협력해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더라고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이야기는 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로 이어졌어요. 극심한 빈부격차, 정치적 불안정,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한 참석자는 태국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내부는 골마가고 있어요. 관광산업에만 의존하다 보니 다른 산업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죠라고 말했어요.
특히 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방콕의 유명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힘들어요. 취직해도 월급이 터무니없이 낮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떠나요. 하지만 정작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현실을 외면하기 바쁘죠. 저녁이 되자 새로운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퇴근길에 들른 태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태국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열악한 근무 환경, 제대로 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태국 기업들의 후진적인 업무 문화였어요. 태국 기업들은 여전히 수직적이고 비효율적이에요. 간단한 결정 하나도 몇 주씩 걸리죠. 반면 한국 기업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한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사실 우리는 한국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처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죠. 한국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잖아요. 자정이 다가올 무렵 마지막으로 만난 한 노인분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게 가장 안타까워요. 태국의 미래가 너무 불안해요. 벤코리아 운동 같은 걸로 분풀이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레스토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취재를 통해 본 현실은 태국 언론이 보도하는 것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벤코리아 운동의 이면에는 태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부패한 정치, 비효율적인 시스템, 만연한 마약 문제, 청년들의 절망. 이런 문제들을 직시하지 못한 채 한국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다큐멘터리에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단순히 벤코리아 현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한국의 발전 경험을 긍정적으로 배울 수 있을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인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명동으로 향했어요. 평일 아침이었지만 거리는 이미 활기가 넘쳤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었죠. 코로나 이후 관광객들이 완전히 돌아온 모습이었어요. 먼저 길거리에서 20대로 보이는 직장인 그룹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태국의 벤코리아 운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태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불매한다고요? 처음 듣는데요. 오히려 저희 회사는 태국으로 수출이 늘고 있어서. 한 직장인이 의아해하며 말했죠. 이런 반응은 계속됐어요. 30대 주부님은 태국은 우리나라 화장품을 정말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되물으셨고 40대 회사원은 방콕 여행 다녀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길거리마다 한국 브랜드 광고가 가득하던데 라며 의아해했어요. 점심시간 을지로의 한 직장인 식당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IT 회사 직원들은 오히려 태국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을 들려줬어요. 우리 회사도 태국 지사가 있어요. 태국 직원들이 정말 성실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해요. 실력도 좋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의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한 임원급 직원은 이렇게 설명했죠. 저희는 태국 지사에서 현지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는 게 아니라 현지 시장을 이해하는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노력하죠. 태국 직원들의 연봉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맞추고 있고요. 오후에는 대학가인 신촌을 찾았어요. 대학생들의 반응은 또 달랐죠. 태국 친구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해요. 기회가 많고 배울 게 많다고. 한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태국인 동료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 카페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는 더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했어요. 한국과 태국은 서로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가 IT와 제조업에서 앞서 있다면 태국은 관광과 서비스 부문에서 강점이 있죠. 이런 장점들을 서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텐데. 저녁 때쯤 홍대에서 만난 문화기획자는 양국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K-팝이나 한류가 태국에서 인기 있는 것처럼 태국 문화도 한국에서 사랑받고 있어요. 태국 음식은 이미 한국인의 일상이 됐고 태국 여행은 꼭 가보고 싶은 버킷리스트죠.
이런 문화적 교류야말로 진정한 협력의 시작이 아닐까요? 밤이 되어 찾은 포장마차에서는 더 솔직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수십 년간 무역업에 종사하신 할아버지는 우리나라도 6, 70년대에는 태국보다 가난했어. 하지만 교육에 투자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만큼 성장했지. 태국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할 거야 라며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태국과 거래를 해왔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거래처였는데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아이들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비즈니스를 넘어선 인간적인 신뢰가 쌓였어요. 밤늦게 귀가하는 지하철에서 만난 한 노교수님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한국과 태국 같은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야 해요. 우리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게 중요하죠. 벤코리아 같은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들은 한국인들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첫째,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벤코리아 운동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둘째,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태국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었고 이를 돕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벤코리아 운동은 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성장통의 한 표현일지도 모른다고요. 한국도 발전 과정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들의 경험과 지혜가 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다큐멘터리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졌어요. 단순히 벤코리아 현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태국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비전을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아시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BBC를 통해 방영되자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처음에는 태국에서 거센 비난이 일었죠. 영국 방송사마저 한국 편을 든다며 SNS에서 비난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태국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 아닐까? 태국의 문제는 결국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갔죠. 다큐멘터리 방영 한 달 후 태국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가 태국의 교육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IT 업계에서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를 벤치마킹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어요. 정부 차원의 변화도 있었어요. 태국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정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양국 간 기술 교류도 더욱 활발해졌죠. 벤코리아 운동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었고 대신 건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특히 기쁜 소식은 태국의 IT 업계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여러 기업들이 한국식 업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양국 간 스타트업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됐죠. 태국의 젊은 개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린 거예요. BBC의 보도 이후 다른 국제 미디어들도 이 주제에 관심을 보였어요.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조명하기 시작한 거죠. 제 다큐멘터리는 아시아 언론상까지 수상하게 됐어요. 지금도 가끔 태국의 젊은이들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며 자신들이 시작한 새로운 도전들을 들려주곤 하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널리스트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벤코리아는 과거의 이야기가 됐어요. 대신 양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취재를 통해 배웠어요. 하지만 태국의 현실은 여전히 암울해요. 취재를 마치고 1년이 지난 지금 태국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죠. 마약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부패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IT 산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특히 안타까운 건 태국의 젊은 인재들이 점점 더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일본, 호주로.
자국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남아있는 이들도 언제 떠날까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는 태국의 한 청년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당신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더 또렷하게 보게 됐어요. 하지만 그만큼 절망감도 커졌죠. 이대로는 영원히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벤코리아 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태국의 깊은 상처들은 아무도 치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죠. 이제는 그저 관광산업에 의존한 채 천천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만 같아요. 가끔 그때 만났던 태국 교민들의 소식을 들어요.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대요. 돌아가봤자 미래가 없다고. 그들의 한숨 속에는 조국에 대한 애정과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저는 이제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지만 태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제 마음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어쩌면 이번 취재는 저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남긴 것 같아요. 과연 한 나라의 미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